늙어서 쓸모없는데 빨리 정리하고 우리 시작하자.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40년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그 한 줄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결혼 40주년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식탁을 차리며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고, 또 늦게 들어왔나 보네.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최근 석 달간 남편 김철수는 주에 사흘은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라지만 예전엔 그래도 8시면 돌아왔는데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세수도 안 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죠. 밥 먹어요. 어젯밤 또 늦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 일이야. 요즘 바빠.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당신 나이가. 아, 시끄러워. 아침부터 잔소리야? 남편은 국 한 숟가락 뜨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뭔가 뜨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제가 다가가려 하니 휙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저게 뭐지? 그날 오후 남편 회사 격리 직원이 집에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니, 정확히는 35살의 이지혜였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회사 격리부 이지혜입니다. 사장님께서 서류 좀 가져가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요? 어디 있다고 했는지. 2층 서재 책상 위라고 하셨어요.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 내가 가져올게요. 잠깐만. 그 여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서재로 올라가 서류를 찾는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충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쓰던 것과 다른 분홍색 케이블이었고, 이게 뭐야? 우리 집엔 분홍색 케이블이 없는데. 서류를 들고 내려가 건네주자 이지혜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응? 사모님 혹시 몇 살이세요? 67이에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랑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시네요. 사장님은 아직 젊어 보이시던데.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데 이지혜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차이 나면 힘들겠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11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물 좀. 술 많이 마셨네요. 씻고 자요. 아, 귀찮아. 그냥 잘래. 남편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주우려다가 화면이 켜졌죠. 잠금 해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가득했고 발신자 이름은 지혜. 하트?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었지만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 일부는 읽을 수 있었죠. 오빠, 오늘 사모님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늙으셨네. 오빠는 왜 그런 사람이랑. 이게 뭐야? 휴대폰을 남편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7에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던 저였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회사를 그만뒀죠. 내가 뒷바라지 잘할게. 당신은 사업만 신경 써.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회사 회식에 필요하면 음식을 싸보내고 아이도 낳지 못해 미안했기에 더 잘하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반드시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8시에 출근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손을 넣어 꺼내보니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놓고 간 거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회사로 가져다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습니다. 보면 안 돼. 하지만 결국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비밀번호 예상대로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죠. 1985년 5월 15일 515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고 채팅 목록이 떴습니다. 맨 위에 지혜 후 일단 봐야겠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죠. 카톡 대화 내용. 이지혜 오빠 오늘 사모님 봤는데 키읔키읔키읔. 이지혜 생각보다 진짜 할머니시더라. 이지혜 오빠는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김철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젊었고 순진했지. 이지혜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철수 그러려고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이지혜 오빠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싫은데? 김철수 알아. 빨리 처리할게. 약속해. 이지혜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 김철수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지혜 사모님한테 넘어가는 거 없게? 김철수 당연하지.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지더군요. 아,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렸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계속. 김철수 어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치매 진단 받으면 재산 관리 능력 없다고 인정된대. 이지혜 오 대박 키읔키읔키읔. 그럼 사모님 치매 만들면 되는 거야? 김철수 응. 병원 원장이랑 아는 사이거든. 진단서는 문제 없어. 이지혜 오빠 천재인데? 김철수 40년 참았으니 이제 좀 보상받아야지. 이지혜 근데 사모님이 눈치 안 챌까? 김철수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 걱정 마.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참았으니 보상받아야 한다고.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 나를 그렇게 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1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고 계좌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명의 계좌, 제 명의 계좌, 공동명의 계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없어. 다 없어졌어. 제 명의 계좌에 있던
3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 2억도, 생활비 통장에 5천만 원도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조금씩 나눠서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구나. 진명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검색하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제 도장과 서명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해? 지난주에 서명한 거. 지난주 남편이 급하게 서명 좀 해달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대출 서류야. 급한 거니까 빨리 좀. 그렇게 말하며 내민 서류에 저는 묻지도 않고 서명했죠. 4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남편이 부탁하면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바보. 내가 진짜 바보였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휴대폰 놓고 왔는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달려갔죠. 싱크대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 있네. 아침에 급해서 깜빡했나 봐.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면 쉬어. 내가 뭐 돈 벌어 오는데 집에서 쉬기만 하잖아.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잠금 해제 여부를 보는 듯 했죠. 다행히 제가 제대로 잠갔나 봅니다. 남편은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그럼 나가봐. 오늘도 늦을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맑던 하늘은 어느새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지? 40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에 큼직한 등기우편, 봉투가 들어있었죠. 발신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서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피후견인 지정심판 청구 사건 통지서. 제가 피후견인? 그러니까 치매 환자로 법원에 신청했다는 거잖아.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청구인 김철수 배우자, 피청구인 박순옥 본인, 청구 사유 피청구인은 최근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 전문의 진단 결과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판명됨. 첨부 서류 의사 진단서 일부. 진단서? 내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진단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김앤리 신경과 의원. 환자명 박순옥. 진단명 알츠하이머병 의증 의심됨. 소견 최근 3개월간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 및 시공간 지각 장애 관찰됨. 보호자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발행 날짜는 일주일 전. 의사 이름을 보니 김민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남편 대학 동창. 남편은 대학 동창 중에 의사가 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도 같이 가곤 했죠. 그 사람이 제가 가지도 않은 진료를 허위로 작성했단 말입니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연결됐습니다.
김엘리 신경과입니다. 저기 박순옥인데요. 제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순옥 님이요? 잠시만요. 네, 계시네요.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내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네. 9월 15일 초진, 그 뒤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오셨고요. 가장 최근 방문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 간 적 없는데요. 예? 그럴 리가요. 여기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 보호자분이 대동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보호자가 배우자 김철수 씨.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 그러시면 담당 원장님과 상담을. 아닙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완벽하게 짜여진 거야. 진료 기록도 만들고 진단서도 발급받고. 그럼 법원에서는 당연히 믿겠지. 그때 또 다른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은행 잔액 변동 안내.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습니다. 제 명의 적금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이 전액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해지 날짜는 사흘 전. 적금까지. 서둘러 은행 앱을 열어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적금, 예금, 청약 통장 전부 해지되어 있었죠. 총 금액 약 5억 원이 제가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계좌 이름을 검색해 보니 세진개발 주식회사. 세진개발? 이게 뭐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세진개발. 설립일 2달 전. 대표이사 이지혜. 주소는 남편 회사와 같은 건물. 페이퍼 컴퍼니야.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이지혜와 회사를 만들었고 제 재산을 그리로 이전했으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으로도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한 푼도 없이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다 끝났어.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죠.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급히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소파 쿠션 밑에 밀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섰죠. 벌써 왔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녁 준비됐어? 아, 아직. 지금 할게요.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여보. 응? 요즘 건강은 어때? 건강? 왜요? 아니,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괜찮아요. 괜찮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어제도 현관문 잠그는 거 잊어버리고. 저는 현관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내가 아는 신경과 의사 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검진 좀 받고. 싫어요. 왜? 건강 체크하는 건데. 전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니까 병원 가보자니까. 혹시 우울증이거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 치매. 직접 입에 담네. 남편은 계속해서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이번 주 화요일에 예약 넣어놨어. 내가 같이 갈게. 예약을? 응. 너 건강이 중요하니까. 꼭 가야 해.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고, 저녁을 차렸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가끔씩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이지혜와 대화하고 있는 거겠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맨 밑에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민준. 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법학을 공부했고 사법시험도 같이 준비했죠. 제가 결혼하며 모든 걸 포기했지만 그는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 근데 4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면 명함을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내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죠.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여보. 응? 이거 좀 봐. 남편이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맨 위에 큼직하게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협의 이혼 신청서. 이혼. 서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 수조차 없었죠. 남편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리하자. 40년이면 충분히 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어. 젊고 예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지혜요? 어떻게 알아?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알았으면 됐네. 그럼 얘기가 빠르겠다. 재산 분할은 안 할 거야. 어차피 4명의 재산은 이미 정리됐고 당신이 몰래 빼돌린 거잖아요. 몰래? 내가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치매인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당신 이건 범죄예요. 서류를 속이고. 범죄? 증거 있어? 넌 치매 환자야. 법원에도 이미 신청 들어갔고 의사 진단서도 있어. 내가 뭘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이 집도 이미 내 명의로 넘어가는 중이야. 다음 주면 등기 완료돼. 그럼 넌 갈 데가 없지.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려는 거예요? 왜 남겨줘야 하는데? 넌 40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돈 번 건 나야. 내가 당신 뒷바라지 안 했으면 사업이 됐을 것 같아요? 뒷바라지?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게 뒷바라지야? 웃기네.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여튼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로 후견인 지정될 거고 그럼 더 복잡해져. 만약 내가 거부하면? 거부? 내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치매 환자야. 법적으로. 남편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서명하면 최소한 생활비 정도는 줄게. 월 100만 원. 그거면 작은 원룸에서 살 수 있잖아. 100만 원? 응. 그것도 많이 주는 거야. 감사해야지. 안 그러면 넌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100만 원. 40년 값이 고작.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보고 서명해. 어차피 선택권은 없지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앞이 보이지 않았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뭐라도 해야 해. 서재로 올라가 어젯밤 꺼내뒀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민준. 4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저, 강민준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순옥. 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아? 정말 너야? 민준아. 세상에 40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었죠. 순옥아,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나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산 횡령, 위조된 진단서, 후견인 신청, 이혼 서류까지. 1시간 넘게 얘기했고 강민주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순옥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배임. 여러 가지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저치매 환자잖아요.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후견인 심판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내가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면 돼. 어떻게요? 일단 오늘 당장 병원 가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진단서 받아야 해. 그리고 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옥아, 혹시 내가 법학 전공했던 거 기억해?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40년 전 일인데. 아니야. 내 사법시험 성적표 아직 갖고 있어? 성적표요? 왜요? 내가 합격했거든. 그때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옥아, 넌 사법시험에 합격했어. 나보다 높은 점수로. 근데 결과 발표 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시험 포기했잖아. 제가 합격했다고요? 응. 당시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넌 이미 결혼 준비 중이었고 행복해 보여서 말 못했어. 미안해. 40년 전 제가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했죠. 나는 변호사였을 수도 있었어. 순옥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합격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내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등록할 수 있어.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민준아. 응? 나 싸우고 싶어. 이대로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일단 오늘 3시에 사무실로 와.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40년.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40년 만에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정인에서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 보여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가진 무기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법무법인 정의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밟는 법률 사무실이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순옥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강민주는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대학 시절 그대로였죠.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일단 차부터 마셔. 많이 놀랐을 거야. 고마워. 민준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강민주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전화로 들은 내용 정리했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거 잘 들어봐. 희망이 있어. 희망이요? 응. 일단 남편이 저지른 범죄 목록부터 볼까? 강민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 내가 가지도 않은 진료를 기록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둘째, 재산 횡령. 내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 셋째, 사기. 회사 서류라고 속여서 진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받은 것.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치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오늘 당장 대학병원 가자.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 아는 분 있어. 정밀 검사 받고 정상 판정 받으면 위조 진단서는 무효야. 근데 법원 심판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내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기각 신청할 거야.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강민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호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내 재산. 혹시 남편 모르게 숨겨둔 거 없어? 숨겨둔 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결혼 전 제가 벌어서 모아둔 돈이 있었죠. 법무팀에서 3년간 일하며 모은 돈 약 5천만 원. 결혼 후에도 그 계좌는 그대로 두었고 이자가 붙고 붙어서 있어요. 결혼 전 계좌 하나. 남편은 모르는 거. 얼마나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5억 정도? 5억.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호가 그거 엄청난 무기야. 남편은 내가 무일푼인 줄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자금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무기가 돼요? 당연하지. 일단 당장 생활이 가능하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순호가 남편한테 연기 좀 해야겠어. 연기요? 응. 치매 환자 연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래야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치매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방심하고 더 많은 범죄 증거를 남길 거야. 녹음, 문자, 대화. 다 증거가 돼. 치매 환자 연기. 남편을 속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힘들 텐데. 해볼게요. 40년 참았는데 이것쯤이야. 좋아. 그럼 작전을 짜자.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병원 정밀 검사로 정상 진단받기. 둘째, 치매 환자 연기로 남편 방심시키기. 셋째, 모든 대화 녹음하고 증거 수집하기. 넷째, 적절한 타이밍에 법정에서 반격하기. 순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응? 너 정말 끝까지 싸울 거야? 힘들 거야. 저는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아,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
꿈도 커리어도 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어. 늙어서 버릴 거라고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어. 40년 늦었지만 알았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자유로움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편.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여보 왔어? 응. 저녁은? 지금 차릴게요. 그런데, 응. 이혼 서류. 생각해 봤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오, 그래? 어떻게 생각했는데? 서명할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 현명한 선택이네. 역시 내 아내야. 남편은 기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몰랐죠. 그럼 내일 서명하자. 아, 그리고 화요일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응, 갈게요. 치매 검사 받고 나면 다 정리될 거야. 걱정 마. 다 정리된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닐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녹음 파일을 강민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열었죠. 그 안에는 결혼 전 제가 쓰던 법학 교재들이 먼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형법 총론, 민법개론, 소송법.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직 기억나네. 40년이 지났지만 법 조항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횡령죄, 형법 제355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김철수. 당신이 저지른 범죄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야. 어제도 물어봤잖아. 아,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남편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점 더 방심하기 시작했죠. 화요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곳은 남편이 예약한 김앤리 신경과가 아니라 강민준이 소개해준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박순옥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또래 평균 이상이시네요. 치매는 전혀 아니십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알츠하이머병 소견 없음.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김철수, 이제 내 거짓말은 끝이야.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어땠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더 해봐야 한대요. 다음 주에 또 가래요. 그래? 뭐 어차피 결과는 뻔하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지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틈으로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대화 통화 내용. 응, 지혜야. 잘 진행되고 있어. 병원 검사도 받고 왔대. 다음 주면 확정 진단서 나올 거야. 그럼 후견인 지정되고 재산은 완전히 내 거야. 걱정 마. 이혼 서류도 곧 서명받을 거고. 한 달 안에 다 정리돼.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통화가 끝나고 남편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여보. 응? 고마워. 뭐가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줘서. 비록 이렇게 끝나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도 고마웠어요. 40년. 고맙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2주 후 남편이 최종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늘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서류 한 장 한 장을 이미 변호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류들이 남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여기 서명하면 되는 거죠? 응. 여기랑 여기. 총 5군데. 남편은 친절하게 표시해뒀습니다. 서명란마다 형광펜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죠. 펜을 들고 첫 번째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옥. 40년을 함께한 이름이 이혼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하나, 둘, 셋, 5번째.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가며 확인했죠. 좋아. 완벽해.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야. 재산 분할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응. 4명의 재산은 이미 없고 공동 재산도 다 정리됐어. 그러니까 분할할 게 없지.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말했잖아. 월 100만 원 줄게. 그걸로 원룸 얻어서 살면 돼. 남편은 가방에 서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짐 싸. 집은 이미 4명이니까. 언제까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줄게. 일주일. 40년을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고. 남편은 흥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지혜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죠. 저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야. 드디어 서명 받았어. 응, 방금. 순순히 다 해줬어. 역시 치매 환자는 쉽네. 하하, 고생? 무슨 고생?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게 고생이야?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다음 주 금요일에 집 비울 거니까 그때부터 이 집은 우리 거야. 응응, 신혼여행도 가자. 어디 갈까? 유럽? 하하,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사랑해,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잘 녹음됐어. 완벽해.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서명했어. 진짜? 괜찮아? 응. 그리고 오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했어. 잘했어, 순호가. 이제 증거는 충분해. 곧 반격할 거야. 언제? 다음 주 금요일. 내가 집을 나가는 날 우리는 법원에 간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죠. 다음 주. 모든 게 끝나는구나.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야. 아, 목요일. 그럼 내일은?
금요일이지. 넌 집 나가는 날이고. 아, 맞다. 내가 나가야 하는구나.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죠. 목요일 저녁 이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집 구경을 하러 온 거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전에 왔던 이지혜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요? 이지혜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치매시네. 사장님 말이 맞았어. 이지혜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오빠, 여기 소파는 버리고 새 걸로 사요. 너무 낡았어. 그래, 지혜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거야. 저 커튼도 바꾸고 벽지도 새로 하고 완전 리모델링 해야겠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제 집을 어떻게 바꿀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듣고 있었죠. 사모님 내일 나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겠네. 치매인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2년 봐라. 내일 보자. 이지혜는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배웅하며 현관에서 키스까지 했죠. 제가 보는 앞에서 내일 보자 지혜야. 응 오빠. 사랑해.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밤이네. 감회가 어때? 잘 모르겠어요. 뭐, 넌 기억도 안 날 테니까. 어차피.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순간들. 남편을 위해 밥을 짓던 부엌. 밤새 와이셔츠를 다리던 거실. 혼자 울던 안방. 안녕. 이 집. 안녕. 40년. 하지만 끝은 아니야.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 저를 깨웠죠. 일어나. 오늘 나가는 날이야. 알고 있어요. 짐은 다 쌌어? 네.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죠. 남편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1시까지 나가. 그때 지혜가 올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 생활비 첫 달치. 남편이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걸로 원룸 얻어. 보증금은 내가 알아서 해. 네. 100만 원. 40년 값이 고작 이거야.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죠. 40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갈게요. 응. 잘 가.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웅도 하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끝났어. 정말 끝났어.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강민준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이리 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자 강민준이 물었죠.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법원 가자. 내 인생 되찾으러. 차는 법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 김철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배임.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3호 법정.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죠. 4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서는구나. 재판장 입장 전 강민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우리가 이긴다. 증거가 완벽하니까.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남편 김철수가 들어왔죠. 제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호? 내가 왜 여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쳐다봤을 뿐이죠. 남편 옆에는 변호인이 앉았고 그 뒤로는 이지혜가 보였습니다. 이지혜의 얼굴도 창백했죠. 지금부터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배임 사건의 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박순옥의 재산 약 5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반론하시죠. 남편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했으며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또한 피해자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했고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민준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5억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두 번째 증거, 허위 진단서입니다. 김엘리 신경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피해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CCTV와 피해자의 교통카드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화면에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진료 날짜에 저는 병원에 없었죠. 대신 남편과 의사가 단둘이 상담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만으로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 걱정 마. 치매 진단받으면 재산 관리 능력 없다고 인정된대. 40년 참았으니 이제 좀 보상받아야지.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피고인, 이 녹음은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박순옥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강민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40년 만에 법정에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저는 박순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40년 전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도 합격했고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었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돕겠다고, 집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40년 동안 저는 내조의 여왕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남편 회식에 음식을 싸보냈고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 위로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늙어서 쓸모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조작당했고 재산을 모두 빼앗겼으며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40년을 희생했지만 남은 인생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순옥에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공모자가 있으며 이는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판사 망치가 책상을 쳤습니다. 똑. 남편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순옥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죠. 법정 문이 닫히고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옥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 민준아.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2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철수, 징역 3년 실형. 이지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김앤리 신경과 원장, 의사 면허 취소. 그리고 제 재산 5억 원. 전액 환수. 집도 다시 제 명의로.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아닌 새로운 곳이었죠. 강남 한복판 30평 아파트.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는 햇살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이사짐을 풀며 오래된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40년 전 법학 교재들이 나왔고 그 아래에 사법시험 합격증이 있었죠.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자 박순옥. 이제 써먹을 때가 됐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죠. 순옥아, 축하해. 승인 났어. 진짜요? 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락 왔어. 내 변호사 등록 승인됐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변호사가 되는 거야. 어때, 기분이?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다음 주에 사무실 나와. 같이 일하자.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40년 전에도 뛰어났어.
지금은 더 강해졌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여자가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67세.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다음 주 법무법인 정의에 첫 출근했습니다. 40년 만에 출근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리네. 40년 만인데 당연하지. 사무실 문을 열자 강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변호사님. 하. 변호사님이라니 어색해요. 익숙해질 거야. 자, 여기가 내 자리야. 창가에 있는 책상이었습니다. 명패가 놓여 있었죠. 변호사 박순옥. 박순옥. 내 이름이 이렇게 빛날 수도 있구나. 순옥아, 첫 의뢰인 있어. 벌써요? 응. 내 사건 기사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억울한 사람들. 강민주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읽어보니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늙었다고 버림받은 여성들.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저처럼 당한 거예요? 응.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싸울 방법을 몰라서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이겼잖아. 그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야.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1명, 2명, 10명이 넘는 의뢰인들. 모두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죠.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해. 나처럼 싸우게 해줘야 해. 첫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김영숙 씨였죠.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서 저를 버리려고 해요. 재산도 다 빼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4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력하고 두렵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던 영숙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김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겼으니까 영숙 씨도 이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의뢰인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쉬었던 제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살아있는 기분. 6개월 후 김영숙 씨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받았고 재산은 전액 환수됐죠. 법정을 나서며 김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영숙 씨가 잘 싸우신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지만 60대는 아직 젊어요. 저 봐요. 67세의 변호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김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2025년 10월 결혼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혼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죠.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요즘 찍은 사진들이었죠. 법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웃는 사진.
사무실에서 강민준과 커피 마시는 사진. 혼자 여행 가서 찍은 셀카. 나 웃고 있네. 40년 만에 진짜 웃고 있어.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알 필요 없어. 이제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와인 한 병을 샀죠. 혼자 마실 와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박순옥 수고했어.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건배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죠.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변호사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박순옥으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죠. 2026년 저는 제2의 인생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남편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싸울 방법을 몰라 울고만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님, 67세에 새 시작을 하셨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중년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새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4. 0년을 참았으니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의뢰서들이 쌓여 있었고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고 벚꽃 향기가 났죠. 67세의 저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40년을 희생했지만 남은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40년 참았으니 이제 내 인생 살 자격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